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전라남도 신안의 어선에서의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16년 7월 16일 오전 3시 30분이었습니다. 범인 이씨, 당시 34세가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제원도 인근 해상에서 동료 선원 이모 씨를 힘으로 들어올려 바다로 던진 사건입니다. 범행을 저질렀던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 후 불과 8개월 만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범인이었던 당시 34세의 선원 이 씨는 자신보다 17살이나 많은 선배 선원을 바다에 집어던져 죽게 만들었습니다. 범인 이 씨는 공갈죄 등으로 징역을 살다가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배를 타게 되었지만 거칠고 힘든 뱃일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기 전에도 성실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과 시범에 이 씨가 익숙하지 않은 뱃일을 잘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과 잘 맞지 않는 일을 선택한 것 자체가 문제였으나 그는 이를 포기하는 대신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를 모두 만만해 보이는 피해자 A 씨와 B 씨 등 주변 선배 선원들에게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의 중대한 요인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범인 이 씨는 누나와 통화를 하며 선원일에 대한 불만과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전과자 동생이 일을 그만두는 게 무서웠던 것인지 아니면 이 씨가 벌려놓은 과거의 일들로 쌓였던 것이 있었던 것인지 누나는 힘들다는 이 씨의 말의 위로는커녕 쓰디쓴 독서를 날렸다고 합니다. 나 진짜 힘들다, 죽을 것 같다 이러다가 그것도 못 참아 그 정도는 참고 해야지. 아니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니라고. 나 진짜 이러다 죽겠다. 그냥 죽어버려라. 다른 분노 범죄 사건들이 그러듯이 이 사건 역시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에서 범행의 도화선에 불이 붙었던 것 같은데 누나와의 대화 이후 범인 이 씨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분노가 채워졌습니다. 문제는 그의 분노가 엉뚱한 이들에게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보다 무려 17살이나 많은 51살의 A와 다른 선원 B 등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는 등 수시로 괴롭혔고 이들은 배 위에서의 노동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7월 15일 범인 이 씨가 뱃일을 시작한 지 딱 보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 신안 앞바다에는 강풍특보가 예고된 상황으로 조업을 하지 않아 범인과 A 씨를 비롯한 선원 7명 모두 정박한 배 위에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뱃일은 고되기도 하지만 팀워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선원들이 컨디션을 잘 조절하고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범인 이 씨는 그런 것에 별 관심이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때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밤 11시 반쯤 이미 모든 선원이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지만 이 씨는 출출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남들 다 자는 시간인 만큼 허기를 좀 참아보거나 아니면 스스로 해결했을 테지만 범인 이 씨는 그대로 피해자가 잠든 침실로 가서 그를 깨웠습니다. 피해자 A는 자신의 휴식을 깬 것도 모자라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하는 이 씨의 행동에 짜증이 났지만 그것을 표출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씨는 30대의 젊은 나이 키가 185cm로 건장한 체격이었고 그에 비해 A 씨는 51세 중년의 160cm에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라 싸움 자체가 불가능한 체격 조건과 나이였습니다. 뱃일을 하는 동안 이 씨는 이렇게 체격적인 면에서 자신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사람을 골라 잔인하게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 A는 라면을 끓이기 위해 침실을 나섰는데 이 씨는 같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또 다른 선원인 B 씨에게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씨는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허리 부위에 주먹질까지 퍼붓고는 갑자기 침실을 나갔다고 합니다. A를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식당에서는 A 씨가 가스레인지에 물을 담은 냄비를 올려놓고 물이 끓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씨는 스스로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 씨는 그대로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서 선박 끝에 있는 화장실 옆 난간까지 끌고 갔습니다. A 씨도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반항해 보았으나 체격적으로 월등한 이 씨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A는 살아남기 위해 그저 빌고 또 빌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A 씨가 어떻게든 이 씨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 씨는 이미 A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상태였고 분노에 눈이 뒤집힌 건장한 30대를 50대 왜소한 A 씨가 제압하고 살아남기란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E씨는 A씨의 멱살과 등을 잡아 그대로 난간 위로 들어 올렸고 A씨 역시 죽음 앞에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 보았으나 허사였고 A씨는 강풍특보 등으로 인해 거센 바람이 불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 바다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러나 2m가 넘는 파도 속에서도 A씨는 최초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려달라는 A씨의 절규를 E씨는 그저 바라만 봤고 순식간에 피해자 A씨는 깊은 바닷속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후 A씨의 비명을 들은 B와 다른 선원들이 갑판으로 나와 E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을 때만 해도 E씨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16일 새벽 3시경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된 선장의 신고로 검거된 범인 E씨는 끝내 경찰의 추궁의 범행을 자백합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덜미를 잡히긴 했지만 만약 E씨가 처음부터 B씨를 폭행하며 A를 죽이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끝까지 B가 혼자 미끄러져서 사망했다고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했더라면 사건의 결과는 전혀 달랐을 것입니다. 끝까지 범인 E씨는 피해자가 라면을 끓여주지 않아 살해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범인 E씨는 재판 결과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수해에 걸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유리한 점으로 참작 사유가 되었습니다. 범인 E씨는 재판 전까지는 경찰에게 검거된 이후에도 반성의 기색은 전혀 없었으며 유족들에게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종되었던 A씨는 사건 발생 5일 만인 2016년 7월 20일 오후 8시 반경 신안군 임자면 제온도 해상에서 한 어선의 그물에 걸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미혼이었던 A씨의 장례는 화장터에서 친척들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캠핑. 그땐 여름이었어요. 난 성인이 된 후로는 친한 친구들과 캠핑을 자주 가곤 했어요. 캠핑이 근사한 단어로 들릴 수도 있는데 난 모닥불을 좋아했고 그런 분위기를 좋아했어요. 그냥 놀러 가는 거였죠. 가끔씩 펜션이나 빌라를 빌리곤 했어요. 그날따라 사람이 많은 편이었지만 겨우 빌라 3층을 예약했죠. 그런데 친구가 다른 좋은 장소를 안다면서 거기서 4km쯤 떨어진 다른 빌라를 예약한 거예요. 이틀 전부터 챙기고 우리는 캠핑을 가기로 준비했죠. 도착해보니 다들 좋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서로 노는 거 신경 안 쓰고 옆에 있던 작은 호수도 보고 했죠. 뭐 하고 놀았냐면 여자친구 얘기도 좀 하고 참고로 내 친구 중에 여자친구 있는 녀석은 없었어요. 재밌게 놀고 가져왔던 닭백숙도 좀 먹고 우리는 빨리 서로가 헌팅하는 능력이 있기를 바랐죠. 그때가 20대 중반이었으니까요. 라디오도 좀 듣고 하다가 어느새 저녁이 되었어요. 밤 7시가 넘어서 담배 좀 한 대 피우고 올까 하다가 친구 녀석한테 요 앞에 담배 피우러 간다고 말하고 8시 정도에 나갔죠. 바람 좀 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상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따스하면서도 간지러운 바람이었어요. 그래서 차가 지나갔나?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담배를 피우다 보니 주변에 사람도 없고 좀 으스스한 분위기가 들었어요. 그래서 대충 피우고 들어가자는 생각에 빨리 담배를 버리고 들어갔죠. 친구들을 보려고 문 열고 베란다 쪽을 봤는데 친구 2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좀 이상한 떨떠름한 표정이었어요. 내가 뭔 일 있었나? 라고 묻자 아까 어떤 아저씨가 시끄럽게 논다고 조용하라고 하고 갔어. 라고 하길래 신경 쓰지 말고 TV나 틀어봐. 그랬어요. 팟하고 TV 켜지는 소리 나고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3명 다 시선이 거기로 갔는데 어떤 아저씨 얼굴만 보였어요. 너네들 조용히 해라 하면서 쓱 지나가더라고요. 한 3초간 다들 멈춰 있다가 그냥 TV를 보고 있었죠. 그러다가 내가 한 말이 절대로 잊지 못할 말이 되었어요. 아까 그 아저씨야. 친구들 모두 끄덕끄덕했어요. 너 빌라 예약 4층으로 했잖아. 세 번째 이야기, 충혈된 눈. 2006년도 여름 즈음이었을까. 상열이가 우리 동네를 떠난 날. 상열이 친구 성현이는 그때 당시 마을 아래 있는 달동네에서 자갈로 비석치기를 하는 걸로 유명했었어요. 둘이서 비석치기를 하고 나면 어느새 저녁이 되곤 했죠. 그때 우리 어머니는 가마솥에 밥을 한가득 해 놓으셨고 난 걔들이 비석치기를 하러 가는 것을 보면서 산에 약초를 캐러 가곤 했어요.
어머니가 감기 기운이 있으셔서 오늘은 감초나무랑 비름나무를 좀 캐야 했어요. 그것도 넉넉하게 걸을 때는 좀 당당하게 걷자고 혼잣말을 중얼거리면서 등산을 했어요. 산 밑으로는 도로가 나 있는데 누가 뚫었는지 참 험하게도 뚫었어요. 차가 지나다니긴 하는데 잘 보이진 않을 정도였어요. 바위로 갓길을 대충 막아놓고 차의 추돌을 방지하는 듯 했어요. 내가 올라갈 때는 산 밑으로 검은 차가 한 대 지나갔고 그 다음엔 기억이 잘 안 나요. 올라가다가 수액이 나오는 나무를 발견했는데 조금 껍질을 벗겨서 먹으니 괜찮은 맛이 났어요. 혹시 몰라서 나는 맥가이버 칼을 갖고 다니는데 나무 껍질을 벗길 때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아무튼 산을 이리저리 누비면서 다녔는데 멀리서 돌로 만든 집이 보였어요. 처음에 무슨 저런 데 집이 있지? 하는데 큰 집은 아닌 것 같고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정도였어요. 평소에 다니던 길이 아니라서 참 희한했는데 가면 무당이라도 튀어나올까봐 무서웠어요. 우리 마을은 무당 아줌마들이 가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거든요. 뭐 그래서 대충 한번 봐볼까 하는 식으로 나무를 헤집고 가게 되었어요. 돌로 만들었는데 여자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돌이 무겁고 바위로 돼 있어요. 그걸 쌓아 올리느라 힘들었겠다 하는 순간의 속에서 뭔가가 기어 나왔어요.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동물인 것 같았어요. 은신처가 없었는지 내가 가니까 숨어 있다가 나왔나 봐요.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 집을 지나서 약초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날따라도 약초가 안 캐져서 그냥 산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곧 해가 지려 하니까 난 좀 서두르게 되었고 그러다가 여기서 자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가다가 산에서 자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다 할 소득이 없을 때는 자고 나서 근처를 다시 찾아보는 게 이득이 되곤 했어요. 가끔 가다가 운이 좋으면 산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날따라 되게 멧돼지 같은 것들이 무서웠어요. 지금은 현대시대라서 동물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때는 가끔 가다가 이상한 녀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바위 밑에서 자려 하는데 머리 위에서 음산한 기운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무시하려 했지만 추운 데다가 가져온 담요도 별로 안 따뜻하고 그래서 바위 옆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걸 발견할 줄은 몰랐어요. 새끼리 나 있었어요. 풀을 누가 일부러 베고 만든 것 같았어요. 그때 당한 정신적 고통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새끼를 따라서 조심스럽게 갔는데 나무가 베어져 있고 초가집 같은 것이 보였어요. 그때는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가려 하다가도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내 목을 잡고 질질 끌고 간 정체는 뭐였지? 내가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내 덩치의 3배는 돼 보였거든요. 난 초가집 속으로 끌려갔고 이제 거기서 당한 일을 말하려고 해요. 방이 있었고 마네킹 하나가 시 눕듯이 서 있었어요. 그 덩치는 나를 방 안에 가두더니 빠른 속도로 사라졌어요. 얼굴도 검은색이고 옷도 허름하고 이상하고 난 양반다리로 방 안에 앉아서 이게 뭐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문을 봤는데 나갈 수 없더라고요. 거기서 1시간쯤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덜덜 떨고 있는 상태였고 정신을 가다듬다가 벽에 난 구멍을 보게 되었어요. 아까부터 바람이 들어오곤 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없을까 하다가 갑자기 구멍에 눈이 보였어요. 도대체 누가 살고 있었던 걸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산엔 전신주가 많이 있었고 가끔 전기 인간이 다닌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 눈의 눈동자 색깔은 매우 이상했어요. 초록색도 아니고 전기가 나올 때의 색깔. 그 뒤로 난 그 산에 가지 않게 되었어요. 부모님에게 빨리 도시로 가자고 말을 하곤 했어요. 집 근처에 있는 산이라도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전기 인간이 산다는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내가 그 산을 내려온 건 그 뒤로부터 이틀 뒤인 것 같아요. 공포에 떤 채로 누워 있었고 정신을 차리니 해가 떠 있었어요. 벽 밖으로 공사하는 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트럭 소리도 들려왔어요. 내가 나가보니 전신주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내가 봤던 그 눈은 뭐지? 정말로 전기 인간이 살고 있는 건가? 4번째 이야기, 침대우괴.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동양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양의 이야기로서 민담으로 보이는 어떤 설화입니다. 다만 브라질과 같은 경우 나라 안에 아마존과 같은 엄청 거대한 숲이 있기 때문에 실화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숲속으로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흔히들 걱정을 하게 마련입니다. 게다가 한국에서 커다란 나무는 기껏해야 10m 정도지만 외국에는 20m가 넘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A라는 여성은 유럽의 어느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으로서 운동도 할 겸 숲속으로 들어갔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침대가 있는 방이었는데 그 흉가에 들어가자마자 수없이 많은 시체를 보면서 기겁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방 안에는 이상한 시체들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주변 마을에서는 숲속에 침대 괴물이 산다는 소문이 몇백 년 전부터 내려왔다고 합니다. 시체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기괴했는데 엉덩이에서 출혈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정강이와 다리가 잘린 시체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침대 괴물이라고 불리는 괴물이었는데 주변의 속설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보다 덩치가 2배 더 큰 이 괴물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날로 먹으며 돌아다니는 괴물이라고 합니다. 남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곰도 잡아먹기 쉬웠을 거라고 합니다. 사실 보통 남성의 3배는 된다고 하니 말이죠. 이 요괴는 커다란 집에 살면서 수없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나이는 100세가 넘었을 거라 합니다. 유랑자들을 발견하거나 사람들이 때로 모인 곳에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 2명쯤은 아무 힘도 못 쓰고 그 괴물의 짓이기는 손놀림에 뼈가 탈골된다고 합니다. 이 침대 괴물이 무서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을 납치해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 괴물은 침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기에 납치한 사람을 눕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침대보다 더 길면 발목을 자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침대보다 더 작으면 머리와 다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늘린다고 합니다. 이 무서운 괴물은 사람을 2가지 방법으로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늘려서 죽은 사람은 엉덩이로 출혈이 되어 비참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잘린 사람은 얼마 못 가서 과다출혈로 죽었다고 합니다. 이 괴물은 숲속을 돌아다니며 엄청나게 무서운 존재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있을까요? 5번째 이야기, 중국의 수영장 괴담. 저는 초중학교를 중국국제학교에서 다녔습니다. 그때 중국 창장거지에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정문 쪽에 거주민들이 사용하는 공용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시설도 좋고 물도 깨끗하고 아는 사람들도 많던 친숙한 곳이었기에 저는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수영장에 내려갔습니다. 당시 활발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수영장에 가장 바닥까지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은 경주를 하고 있고 저는 바닥을 짚고 오자는 생각으로 숨을 크게 쉬고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숨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고 빠져나오려는 순간 무언가가 제 발목을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 발목을 무언가가 아주 꽉 잡고 있어 숨을 막히고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상태로 패닉에 걸려 물을 마시면서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순간 어떤 아저씨가 제 팔을 잡고 물 밖으로 끌어올려 주었고 저는 마침내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태로 바로 친구들한테 가서 슈퍼마켓이나 가자고 말했고 옷을 갈아입고 수영장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저 사건이 일어나고 몇 주 뒤에 수영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 또래 중국인 여자아이가 수영장에서 익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의 시신이 수습되고 수영장 앞에 정문에 여자아이의 사진이 걸리고 꽃들이 놓여 있었는데 저는 정말 공포감을 느꼈습니다. 몇 년 뒤에 상하이 근처 도시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구명조끼 없이는 수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 그날 제 발목을 잡아당기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6번째 이야기, 바닥의 그들. 많은 공포책의 소재로 이용되기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류의 이야기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2방 떨어진 이후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나 벽의 스키드 마크와 유사한 자국들이 사람 얼굴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화로 알려지기도 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유럽의 어느 가정에서 200년 전 정도에 처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A씨는 어느 날 자기 집에 부엌에 갔다가 놀라운 일을 겪었습니다. 결국 초자연 현상 전문가에게 이 일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부엌의 바닥에서 사람 얼굴이 자꾸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생기고 했던 것입니다. 이 얼굴은 대리석의 마블링이나 흔히 자동차 사고 때 많이 쓰는 단어인 스키드 마크와는 달랐습니다. 얼굴의 모습이 선명하고 아주 여러 명의 얼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실 세계 2차 대전 때 미국은 히로시마현과 나가사키현이라는 곳에 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근처에 있던 시민은 몸이 증발하여 죽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사람들은 벽이나 바닥으로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벽과 바닥에 사람의 형체를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같은 벽이나 돌이나 바닥 등의 사람 모습이 보이는 설화는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 때 죽은 자들의 원한인지 아니면 바닥에 매장되어 죽은 자들의 얼굴이 나타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얼굴의 모습을 보고 진짜 사람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살고 부엌 바닥에 얼굴이 보인다면 공포스러울 것이 뻔합니다. 바닥에서 그들이 외치려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7번째 이야기, 일본의 무녀가 전하려던 말. 이것은 제 외할머니께서 실제로 체험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등줄기가 오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말해두자면 당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각각 다른 침실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외할머니가 외할아버지에게 최근 이상한 꿈을 꾼다 라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께서 어떤 꿈이냐고 물으니 자고 있으면 어떤 존재들에게 머리카락을 밟힌다 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발은 외할머니의 몸을 본뜨듯 딱 달라붙어서 걷는다고 합니다. 또 그중 몇 명이 머리 주변에 머물러 집요하게 머리카락을 밟아대는 통에 고통은 느끼지 않아도 상당히 불쾌한 기분이 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기분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도 괜찮아, 어차피 다 꿈이야. 너무 신경 쓰지 마.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라고 외할머니가 평소 피로가 쌓인 것을 염려하는 말을 했을 뿐. 그 이후에는 딱히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외할머니가 진지한 얼굴을 하고 외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꿈이 아닌 것 같아. 외할아버지는 또 그 소리인가? 라고 내심 흥미는 없었던 모양이었지만 외할머니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서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외할머니가 이야기를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요전에 말했던 얘기에 그 다음이 있어 머리카락을 밟힌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야. 그뿐만이 아니라니. 사실 머리카락을 밟힌 뒤면 반드시 쓱 하고 벽장 문이 열려. 그러고 나면 털썩하고 위에서 내려와. 내려온다니 뭐가. 무녀님이 내려오셔. 외할아버지는 이 말을 들은 순간 깜짝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무녀님이 내려온다는 이야기는 아무리 봐도 꿈이라고밖에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꿈이 아닌 것 같다고 진지하게 말하는 외할머니를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노이로제라도 걸린 게 아닌가 하고 진심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 외할아버지의 생각을 눈치챈 것인지 외할머니는 나 멀쩡해 현실인지 아닌지 확실히 확인해 봤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벽장문이 열리면 위에서 무녀님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긴 흙발을 늘어뜨려 위아래로 격렬하게 흔든다고 합니다. 워낙에 격렬하게 흔드는 통의 조용한 방 안에는 흔들흔들하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소리가 기분 나쁘게 울려 퍼졌고 얼굴을 보려고 해도 대량의 긴 머리카락과 격렬한 움직임. 물론 어두웠던 탓도 있어 남녀 구분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저 무녀님이 입는 흰색과 빨간색 하카마 차림을 하고 있어서 여자겠지라고 생각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외할머니도 며칠을 같은 광경을 보는 것에 의문을 가지게 되어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무녀님이 내려오는 벽장문을 꽉 닫아놓고 그 사이에 종이 조각을 한 장 끼워 놓습니다. 자기가 자고 있는 틈에 누군가가 벽장문을 여닫으면 이 종이 조각은 당연히 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꿈에 대해 마을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속는 셈 치고 가지고 있어 라는 말과 함께 받은 부적을 베갯 머리에 놓아두고 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빠져들 즈음 외할머니는 기분 나쁜 소리에 눈을 뜨게 됩니다. 아, 역시 또 나타났군 라고 생각하며 벽장 쪽을 보니 그곳에는 무녀님이 내려와 있었고 평소와 같이 머리카락을 마구 흩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짓을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전과 다르게 갑자기 공포를 느낀 외할머니는 손을 모아 필사적으로 잘못을 빌었다고 합니다. 무엇에게 잘못을 빈 거냐고 지적할 부분일지도 모르지만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외할머니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사이 외할머니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고 평소와 같이 아침을 맞았다고 합니다. 벽장문에 끼워둔 종이 조각은 누렇게 풍화된 것 같은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닫은 흔적은 없었지만 마치 한참 오래된 종이 같은 상태였던 모양으로 이쪽이 훨씬 기분 나빴어 라고 말하며 외할아버지에게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할머니가 가장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한 것은 부적의 효과였습니다.
부적을 베개 머리에 놓고 잤던 그때 몸 주변을 돌아다니던 발에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명히 그 존재가 자기 주변에서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일종의 영적인 무엇인가로 그 무언가에게 친구에게 받은 부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생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외할머니 나름대로 필사적으로 생각해 내신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할아버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매정하게 대할 수도 없었던 데다가 혹시나 보통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모양인지 그날 밤 외할머니와 같은 방에서 자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잠에서 깬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에게 완전히 같은 꿈을 꿨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외할아버지 생각으로는 아직 믿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모양인지 그것을 꿈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서 부적을 준 친구에게 함께 찾아가 상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야기를 들은 외할머니의 친구는 부적 가지고는 부족해. 그 발과 무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지도 모르니까 그게 무엇인지 제대로 확인받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슬슬 무서워진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친구가 일하는 절을 찾아가서 불제를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 무녀는 사람에게 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 같았고 벽장에서 튀어나온다는 건 그곳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본인의 힘이 부족해서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문제의 벽장은 아는 목수에게서 제작을 부탁한 것인데 이번 현상을 이야기하고 뭔가 아는 것이 없느냐고 묻자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하고 사죄했다고 합니다.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벽장 문 테두리 부분에 사용한 벚꽃나무가 아무래도 꽤 복잡한 사정이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밖에 듣지 못했지만 꽤 오래전 무녀님이 목을 매 자살한 나무를 그대로 목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 부담이 있는 목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몰래 사용한 것 같은데 지인이기도 했고 그쪽에서도 지나치게 사죄하는 태도여서 이 일에 대해서는 원만히 해결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떼어낸 벚꽃나무는 절로 가져가 불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무녀님과 발이 대체 어떤 관계였는지는 결국 아무것도 모른 채로 끝난 모양이었고 무녀님이 뭘 전하고 싶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모로 마음에 걸렸던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자살한 무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나 얘기가 없나 알아보기도 하고 불제를 해준 절에 방문해서 자세히 얘기를 물어보았습니다. 절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은 저희도 무녀분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자살은 아닌 것 같다는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본래 그 자살한 무녀와 저희 절은 이 마을을 아주 옛날부터 사악하거나 이롭지 못한 것들로부터 함께 지키는 양대축이었는데 그 자살한 무녀분에 대해 이르러 어떤 악한 존재와 대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무녀와 저희 절이 함께 어떤 의식을 치렀다는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대립했던 결과는 무녀분이 자살한 결과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 의식에 참여했던 당시 주지스님도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크게 몸을 상하기도 했습니다. 남아있는 가장 구체적인 기록은 아주 먼 옛날에 이 마을 부근에 어떤 악한 존재의 사지를 잘라서 각각 다른 장소에 봉인했다는 글 하나만 짧게 남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련 기록이나 방법 등은 모두 소실된 상태라 저희도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녀분이 자살할 때 마땅한 후계가 없었기 때문에 마을 대대로 이어지던 무녀는 이제 완전히 명맥이 끊긴 상태라고 합니다. 8번째 이야기, 고양이 요괴. 이 이야기는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마을에 살던 한 노인이 이상한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양이는 보통 고양이보다 훨씬 컸고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노인은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데려온 이후로 노인의 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물건들이 사라지거나 다른 곳에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양이가 요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노인이 고양이를 지켜보고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키워줘서 고맙소. 하지만 이제 나를 놓아주시오. 노인은 놀라서 고양이를 놓아주었습니다. 그 후로 고양이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고 집안의 이상한 일들도 사라졌습니다. 9번째 이야기, 괴이한 그림. 한 예술가가 오래된 집을 사서 이사를 갔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 그는 다락방에서 오래된 그림 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에는 한 남자가 그려져 있었는데 남자의 눈이 예술가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술가는 그 그림을 거실에 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림 속 남자의 눈이 움직이는 것 같았고 예술가는 그림 속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며칠 후 예술가는 그림을 자세히 보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속 남자의 눈이 실제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결과 그림 속 남자의 눈은 실종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예술가는 그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고 다시는 그 그림을 보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이야기, 이계의 문. 어느 날 한 남자가 숲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남자는 숲을 헤매다 오래된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은 아무 곳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지만 남자는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남자는 이상한 세계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이계였고 남자는 이계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자는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이계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 문을 열어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11번째 이야기, 소리 없는 비명. 한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새 집은 크고 아름다웠지만 가족들은 이사한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집 안에서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가 들렸지만 아무도 그 소리의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두려워졌고 결국 한 무속인을 불러 집을 정화하기로 했습니다. 무속인은 집을 조사하던 중 한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이 집에서 살던 이전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전 가족은 집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해 모두 목숨을 잃었고 그들의 영혼이 아직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무속인은 영혼들을 달래고 집을 정화한 후 가족들은 더 이상 비명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저주의 인형. 한 소녀가 벼룩시장에서 이상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인형은 낡고 오래된 것이었지만 소녀는 이상하게도 그 인형에 끌렸습니다. 소녀는 인형을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형이 자꾸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었고 소녀는 인형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소녀는 무서워서 인형을 버리기로 결심했지만 인형은 자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소녀는 인형을 불태우기로 했고 인형을 불태운 후로는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